그날 나는 초대한 게 아니라 부른 거였더군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불빛이 꺼진 거실에서 사람들의 박수와 노래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쁜 원피스를 입은 지수제 며느리가 활짝 웃고 서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엔 세상의 축복이 다 담긴 것처럼 빛나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정말이지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만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본격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 댓글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윤금자, 올해 68살입니다. 서울 근교에 살고 있고, 이 이야기는 몇 달 전 제 며느리 지수의 35번째 생일날 있었던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날 저는 아침부터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전화를 걸어 어머니, 저녁에 잠깐 들르실 수 있어요? 파티는 조용히 집에서 해요라고 말했을 때 마음이 조금 뭉클했거든요. 며느리가 먼저 날 챙겨주는 날도 오는구나 하고요. 정장을 꺼내 입고 간단한 선물도 준비했어요. 지수가 좋아하는 라벤더 향이 은은하게 나는 핸드크림 세트였습니다. 백화점 직원이 그러더군요. 요즘 30대 여성분들 사이에서 제일 인기 있는 향이에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으며 며느리가 요즘 많이 지쳐 보여서요. 손이 많이 갈 텐데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해서요라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저는 지수의 생일 파티에 손님으로 간 줄 알았습니다. 도착했을 때 이미 집안은 북적북적했어요. 지수 친구들, 지수 직장 동료들, 그리고 지수의 친정어머니까지. 그 가운데 저는 약간 애매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절 뚜렷하게 환영해주는 느낌은 없었고, 지수는 제게 살짝 인사만 건네곤 금세 다시 사람들 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어머님, 여기 계셨어요? 조금 후에야 지수가 와서 말했지만 이어진 말이 참 씁쓸했습니다. 부엌에 음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요. 혹시 잡채 좀 더 볶아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내내 저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사진을 찍고 케이크를 나눌 때도 저는 싱크대 앞에서 그릇을 헹구고 있었죠. 사람들 사이에선 제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눈치조차 없었습니다. 누구도 어머님이세요? 라고 묻지 않았고 그냥 조용히 그 집에 도움 주는 누군가가 되어 있었죠. 친정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고 제 아들 민재는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잔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바라봤지만 그냥 피하듯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어깨가 축 내려앉더군요. 이건 그냥 초대가 아니라 노동력을 요청한 거였구나. 파티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가자 지수가 싱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너무 편했어요. 역시 어머니 아니면 누구한테 부탁했겠어요. 그 말에 처음으로 제 가슴에서 무언가가 우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내가 뭐 바란 게 있었겠니? 그냥 나도 같이 축하해주고 싶었던 건데. 집에 돌아가는 길 손에 들린 핸드크림 세트는 포장도 뜯기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받지 않은 선물처럼 저도 그날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죠. 며느리 지수를 처음 만난 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지수는 제 아들 민재가 대학병원 인턴으로 바쁘게 지낼 무렵 응급실에서 일하던 간호사였습니다. 처음 민재가 엄마 나 좋은 사람이 생겼어요 라며 사진을 보여줬을 때 저는 놀라기도 했지만 솔직히 조금은 안심도 되었죠. 지수는 단정하고 똑부러져 보였고 눈빛에서 책임감이 느껴지는 아이였습니다.
처음 인사 왔던 날도 기억납니다. 지수는 두 손 가득 과일 바구니와 정성스럽게 포장된 찻잎 선물을 들고 와서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요.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릴게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이 아이는 참 예의가 바르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시어머니께 무릎 꿇고 절을 올리며 첫 인사를 드렸던 기억이 문득 떠올라 어쩐지 눈가가 찡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수는 결혼 후에도 정말 열심히 하려 했습니다. 맞벌이 하면서도 명절이면 직접 떡국을 끓여오기도 했고 아버님 생신 땐 제게 전화를 걸어 이번엔 한정식집 예약해 볼까요? 라며 먼저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죠. 처음 몇 해는 그렇게 서로를 조금씩 배려하며 예쁘게 살았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마음을 많이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노릇이라는 게 결국 한 사람이 온전히 다가오는 만큼 조금씩 문을 여는 일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습니다. 지수가 제게 어머니, 이건 시대에 안 맞아요라는 말을 자주 하더군요. 예를 들어 명절 때 전 부치는 걸 같이 하자 하면 요즘은 다 사 먹어요. 굳이 손 안 대도 되는 걸 왜 하세요? 제가 이번 추석엔 우리 집에서 모일까? 물으면 저희는 쉬고 싶어서요. 명절마다 이동 너무 피곤해요. 그럴 땐 속이 턱 막히면서도 아, 요즘 애들은 다 이런가 보다 그렇게 넘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변화는 아이가 생긴 후였어요. 지수가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하면서부터 제게 연락이 부쩍 늘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 애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어머님, 오늘 회사 미팅 있어서요. 4시쯤 데리러 갈게요. 그렇게 저는 자연스럽게 손주 돌보미가 되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맞벌이니까 당연하다고 저도 이해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감사 인사 대신 왜 애가 울어요? 이건 이렇게 안 입히는 거예요. 같은 말만 들리더군요. 잘해주고 싶었던 제 마음이 조금씩 눌리고 지수가 예전처럼 예의 바른 며느리가 아니라 당연한 걸 시키는 상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수가 급하게 출근해야 한다며 아침 일찍 아이를 맡기고 갔는데 점심 무렵이 되도록 데리러 오지 않더군요. 전화도 받지 않길래 걱정되어 민재에게 연락했더니 민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수 오늘 친구들이랑 스파 갔어요. 아마 휴대폰 꺼놨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턱 막혀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베이비시터인가 아니면 그저 편한 보육기관인가.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민재가 잘 사는 게 제 행복이라고 믿었기에 그저 묵묵히 감정을 사귀었어요. 그러나 지수의 생일날 겪은 일은 그날의 설거지는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라 지난 10년간 제가 받은 대접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저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존재였던 걸까? 그 질문이 가슴 깊이 박혀 며칠을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며느리 지수는 친정 식구들 앞에서는 정말 다정했습니다. 친정 어머니께는 엄마 이거 좋아할 줄 알고 샀어 하며 선물을 건넸고 친정 아버지께도 아빠 요즘 허리 괜찮아? 하며 걱정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 한구석이 쓸쓸했지만 괜히 저만 속 좁은 사람 되는 것 같아 애써 모른 척했지요. 저는 그런 걸 기대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도 한 번쯤 지수가 저를 진짜 가족처럼 챙겨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겠지요. 그러던 어느 해 겨울,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긴 병간호 끝에 조용히 눈을 감으신 날, 저는 모든 걸 내려놓은 심정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허탈함, 슬픔, 그리고 홀로 남겨진 두려움이 뒤엉켜 정신조차 없었어요.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지수와 민재도 당연히 왔지요. 그런데 그날 저는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지수는 상복을 입지도 않았고 제 옆에 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정 어머니와 함께 구석자리에 앉아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더군요. 손님들이 인사하러 오면 민재는 어색하게 혼자 맞았고 지수는 그저 뒷전에서 가볍게 인사를 할 뿐이었습니다. 며느님이세요? 조문객 중 한 분이 지수에게 물었을 때 지수는 네라고 대답하기는 했지만 그 뒤로는 친정어머니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신 답했습니다. 네, 제 며느리입니다. 아무도 저를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친정어머니조차 다가와서는 요즘은 다 간소하게 해요. 너무 고생하지 마세요 하고는 다시 돌아서 웃으시더군요. 그 순간 차가운 바람이 장례식장 안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들 속에서 나는 그냥 조용히 사라져야 할 존재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관을 덮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들이 제게 다가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수와 함께 서 있다가 사람들이 흩어지자 친정어머니 일행과 식사를 하러 갔지요. 그날 밤 장례식장 한쪽 구석 조용한 의자에 혼자 앉아 있는데 민재가 슬쩍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지수 오늘 몸도 안 좋고 해서 좀 이해해줘요. 몸이 안 좋아서 상주 자리를 지키지 않은 거였구나. 저는 그 말이 그렇게 변명처럼 들리는 게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서운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어떤 서운함도 결국은 엄마가 너무 구식이야. 요즘은 그래. 같은 말로 무시당할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속에 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말자.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다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쿡쿡 쑤셨습니다. 나는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왜 이렇게 외로운가? 혼자 중얼거리다 저는 또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며느리 지수가 주도하는 가족 모임은 늘 정교했습니다. 이번엔 손주 다온이의 돌잔치를 겸한 가족 식사 자리를 연다며 양가 가족들을 집으로 초대한 자리였습니다. 식사는 케이터링으로 준비했고 지수는 요리사까지 부르며 손님 맞을 준비를 완벽히 해놨습니다. 저는 며느리 부탁대로 미리 와서 반찬을 몇 가지 준비해 갔습니다. 저는 제가 좀 부쳐갈게요. 애들이 잘 먹던 거라. 그렇게 정성껏 전 부치고 소고기 뭇국도 끓여 보온통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들고 간 음식은 한쪽 구석에 놓였고 지수는 얼굴을 굳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부턴 따로 음식은 안 챙겨 오셔도 돼요. 콘셉트가 있어서요. 콘셉트? 가족끼리 먹는 식사 자리에 컨셉이라니. 그 말이 왠지 당신 음식은 이 분위기에 안 어울려요라는 뜻처럼 들려서 가슴이 쓰렸습니다. 그렇게 모임이 시작되었고 친정 식구들이 먼저 도착해 와인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동안 저는 조용히 아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금세 잠들자 지수는 부드럽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했죠. 어머님, 다온이 재우셨으니까 거실 쪽에서 좀 쉬세요. 너무 앉아 계시면 불편해 보이시니까요. 접시는 제가 치울게요. 저는 불편해 보인다는 그 말에 또 한 번 화살을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왜 나는 앉아 있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 느껴질까? 왜 이 집에서 나는 언제나 배경이고 부속품이어야 할까? 시간이 지나고 식사가 끝났을 무렵
지수는 친정 식구들과 사진을 찍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게 오지도 않았고 손주를 한번 안아보겠다는 제 말에도 지금 재우는 중이라라며 슬쩍 넘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수의 친정 어머니가 제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했죠. 어머님도 이제 나이 드셨으니 그냥 가만히 계세요. 요즘은 어르신들이 손 떼는 시대 아니잖아요. 다 맡기세요. 그 말이 넌 빠져 있어도 돼요. 아니, 끼지 마세요로 들렸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금방이라도 뚝 떨어질 것 같았어요. 그 자리에서 제 존재가 얼마나 작아지고 초라해졌는지를 다시금 느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저는 가장 마지막에 집을 나섰습니다. 지수는 끝까지 고생 많으셨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아파트 현관에 멍하니 앉았습니다. 양손에는 보온통과 빈 반찬통이 들려 있었고 냄새가 배어있는 보자기를 푸는데 그 안에서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불도 켜지 않은 부엌에서 저는 싱크대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떠들썩했던 며느리의 파티가 떠오르며 한 장면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데도 저는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나 이제 진짜 뒷방 늙은이가 된 거구나. 그날 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흘러내리는 눈물이 아니라 속을 태우는 울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들을까봐 입을 막고 숨죽여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젠 내 삶을 돌아보자. 이제는 더 이상 이대로 살지 않겠다고. 며느리 지수의 돌잔치 파티 이후 저는 이틀을 말없이 보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메시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지수가 찾아왔습니다. 현관 앞에서 망설이는 기척이 느껴졌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왜 연락 안 받으셨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속 어딘가가 뜨겁게 타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수야, 너한텐 내가 뭐니? 지수는 눈을 피하며 말했죠.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전 그냥 평범하게 지낸 거예요. 별 뜻은 없었어요. 그래. 그럼 돌잔치에 내가 가져간 음식이 한쪽 구석에 방치된 것도 내가 다운이 재웠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달라던 것도 그냥 별 뜻 없는 행동이었니? 지수는 그제야 얼굴빛이 달라지며 약간 짜증 섞인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할 말 있어요. 제가 언제까지나 어머님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해요? 요즘은 시월드 그런 거 없어요. 저도 제 공간, 제 방식이 있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처음으로 마음속 말을 꺼냈습니다. 지수야, 난 내 공간을 침범한 적 없어. 단지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것뿐이야. 그 순간 지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어정쩡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까지 서운하셨어요? 그 말은 마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라는 태도로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평생 참아온 모든 말들이 입 밖으로 터져나왔습니다. 그래, 서운했다. 너 결혼할 때는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인 줄 알았어. 근데 시간이 갈수록 너한텐 내가 편한 사람 불러도 대답만 하고 조용히 있는 사람, 필요할 땐 부르고 불편하면 치워야 할 사람 그런 존재더라.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는 더 아팠습니다. 내가 너희 아이 돌봐준 시간, 너희 가족 챙기느라 보낸 명절들, 그 안에 내 인생이 있었단 걸 너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니? 지수는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사과였지만 감정이 없는 말투였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모면하려는 사람처럼 빠르게 뒤돌아섰고 문을 닫는 소리조차 무심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 민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수 울더라. 너무 몰아붙이신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몰아붙였구나. 울었대니 다행이네. 적어도 한 번은 내 마음이 닿은 거겠지. 민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말했죠. 엄마 나도 사실 미안했어요. 그 말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뭐가? 엄마가 뭘 느끼고 계시는지 대충은 알았어요. 근데 나도 회사 일 육아에 치이다 보니까 그냥 엄마는 괜찮을 거라고 그런 생각만 했어요. 아무 말 안 하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요. 저는 그 말에 또 한 번 눈물이 났습니다. 그건 억울함도 분노도 아닌 아주 오래전부터 굳어있던 얼음 같은 감정이 녹아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민재야, 엄마는 그냥 내가 잘 살았으면 했어. 그게 내 전부였으니까. 알아요, 엄마. 진짜 이제서야 좀 알겠어요. 그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조용히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에 뺨이 따뜻하게 식었고 지금껏 꾹 참고 있었던 감정들이 하나씩 흩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며느리와의 정면 충돌 후 며칠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연락이 없었고 아들 민재도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며 간간히 안부만 물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내 안의 감정을 다듬고 정리하고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내 삶을 바꾸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손주 돌보러 가는 걸 중단했습니다. 지수가 매일 아침 보내던 오늘도 부탁드려요. 메시지를 읽고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민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대답 안 하셨어요? 지수 출근해야 해서 다운이 맡길 데 없어요. 그 말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하니? 지수가 날 가족으로 안 보고 하녀로 여겼던 거 이제 더는 못 참겠어. 너희 부부 알아서 해. 민재는 당황한 듯 말했죠. 엄마 갑자기 그러시면 우리도 곤란해요. 그래. 그럼 지수한테 부탁해. 가족 같지 않다고 했던 나한텐 이제 부탁하지 마. 그렇게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집 근처 문화센터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랫동안 미뤄뒀던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을 다시 신청한 겁니다. 커피 내리는 법, 라떼, 아트, 손님 응대까지 배울 것이 많았지만 이상하게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사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로부터 3주 후 지수와 민재가 찾아왔습니다. 손주 다온이도 함께였지요. 지수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해요. 거실에 마주 앉았고 지수는 작게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너무 힘들어요. 다온이 어린이집도 대기가 길고 갑자기 어머님 손을 놓으시니까 저희도 사는 게 막막해요. 그 말에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힘든 줄 몰랐네. 근데 나는 그동안 어떠했을까? 지수야, 내 생일날 내가 뭘 했는지 기억하니? 지수는 입을 다물었고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는 내 생일상 차려주는 하인이었고 장례식장에선 투명 인간이었고 너희 집에서조차 내가 만든 음식은 치워졌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나더러 도와달라고? 그 말에 민재가 나섰습니다. 엄마, 지수도 미안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만 도와주시고. 그때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정말 강하게 말했습니다. 민재야, 내 아내가 날 어떤 눈빛으로 봤는지 내가 진짜 모른다고 생각하니? 좋아. 이 집안에서 내가 얼마나 필요했는지 알려줄게. 저는 그 자리에서 작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제가 다온이 앞으로 모아둔 적금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작지만 3년간 쪼개가며 모은 정성이었습니다. 이거 원래 다온이 주려고 모은 거야. 근데 안 되겠더라. 사랑도 존중도 없는 집안에선 정마저도 무의미하니까. 이 적금 오늘 해지하러 간다. 그리고 앞으로 나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 지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민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문화센터로 향했고 2달 뒤엔 구청 작은 도서관 옆 커피 코너에서 첫 손님을 맞았습니다. 이 커피 어르신이 내리셨어요? 우와 향이 정말 깊네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인생도 커피처럼 쓴맛이 있어야 향이 나는 법이니까요. 커피 향이 피어오르는 구청 도서관의 작은 코너에서 제 삶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커피 한 잔 내리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중년 여성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실 저 며느리랑 갈등이 심한데요. 여기 오면 커피보다 위로를 마시는 기분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살며시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만든 진한 아메리카노 위에 작은 메모를 얹었죠. 나를 잃지 마세요. 그래야 누구도 잃지 않아요. 그렇게 저는 커피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과 삶을 나누기 시작했고 제 안에서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도 조금씩 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와의 연락은 한동안 끊겼습니다. 민재는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굳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온이의 사진이 한 장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저 유치원 가요. 보고 싶어요. 사진 속 다온이는 제 눈을 꼭 닮은 웃음을 짓고 있었고 그 웃음에 한동안 붙잡고 있던 결심이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며칠 후 지수가 조심스레 저를 찾아왔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메이크업도 하지 않은 민낯의 초췌한 얼굴로 현관 앞에서 몇 번이나 배를 누르다 결국 고개를 숙인 채 말했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땐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생각해보면 어머님이 제게 해주신 게 얼마나 컸는지 너무 늦게 깨달아서 죄송해요. 저는 한참을 지수 얼굴을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지수야, 나는 지금 괜찮아. 오히려 내 덕분에 내 삶을 다시 찾았어. 지수는 울컥한 듯 입술을 깨물었고 제 앞에 무릎을 꿇듯 앉았습니다. 다온이한테 다시 할머니가 돼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보리차를 끓여 지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차 내가 처음 왔을 때도 마셨던 거야. 그때 넌 고개 숙이고 예의 바르게 웃었지. 지금 내 얼굴에 그때 그 아이가 다시 보인다. 지수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무시해서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하는 사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관계는 천천히 회복되었습니다. 매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지만 지수는 가끔씩 손편지를 보내왔고 다온이도 방학 때마다 제게 놀러 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아침 민재 가족이 도서관 옆 제 카페에 들렀습니다. 지수는 직접 커피를 주문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내린 거 지인한테 자랑했더니 따라오겠대요. 요즘 여기가 맛집이래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는 그냥 시어머니가 아니라 사장님이니까. 다온이는 제 무릎에 안겨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멋있고 따뜻하고 냄새 좋은 사람. 그 말을 듣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뜨겁게 차오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제야 정말 제가 누군가의 어머니, 그리고 나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의 작은 이야기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가족에게 휘둘리지 않고 또 너무 혼자 견디지도 않습니다. 때론 지수가 반찬을 해다 주고 민재는 아버지 생각난다며 카페에 들러 가만히 제 옆에 앉아 차를 마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늦었지만 다시 서로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은 모든 걸 흐리게도 만들지만 마음을 담은 용서는 언제나 그 흐름을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걸 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